자, 먼저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 양의 변화 요인에 옳게 묶인 것은, 자, 이거 공급 변화와 공급 양의 양자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자, 수직선은 뭐랬습니까? 수직선 가격, 수평선은 수량 이랬죠. 가격이 변동해서 수요 공급량이 변동하는 것은 수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했죠. 그대로 양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가격은 일정하고 골키퍼는 저가시고, 가격 외에, 어제 우리 축구 찰 때 보셨죠? 가격 외에 10명 선수 움직일 때 수요 공급량이 변동하는 걸 보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양을 뗀다 이랬죠? 그죠? 양을 떼버리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이 가격, 이거 한 놈밖에 없잖아. 골키퍼. 어제 우리 조현우 골키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완전 세계적이지. 세계적 명물이 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 그러면 답은 몇 번? 골키퍼만 찾으면 되지. 골키퍼. 조현우 골키퍼만 찾으면 돼. 자, 공급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지난번에는 수요량의 변화가 출제됐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뭡니까? 이래 물으면 골키퍼만 찾으면 되지. 공급량의 변화 몇 번? 1번 답. 1번에 보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주택 가격이죠. 가격. 꼭 가격 동그라미 하시고 가격. 골키퍼 훈련이다. 에? 가격 변화가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있을 때 수요량의 변화를 합니다. 가격 외에 10명 선수들이 움직일 때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양을 뗐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조현우 골키퍼만 찾으면 돼. 1번 답. 맞습니까? 그 다음에 22번.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 용도가 아닌 것은 주택의 썰도인데, 1.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 자, 준주택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우리 준주택 뭐랬습니까? 준주택. 준주택에 놀다 오기. 준주택에 놀다 오기. 그지? 그 다음 4번에 가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해준다. 이건 정책자금이에요. 정책자금. 정부의 정책자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 중산층에게 해주는 겁니까? 서민에게 해주는 겁니까? 에? 서민에게 해주는 거다? 중산층에게 해주는 거다? 중산층? 정부에서 중산층을 돕습니까? 서민주택 금융이잖아요. 그러면 4번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란 말이 올 수가 없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지. 이거는 이 법을 안 봐도 상식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나온 주택이 하우징, 도시가 어번, 개런티. 이게 뭐죠,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된 게 이 기능이 중요하댔잖아요. 공중에서 실무할 때도 이거 활용할 게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들한테 알려주면 엄청 좋아요.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된 겁니다. 같이 보시고. 자, 23번.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 T시장에서 T+1 시점으로 변할 때, 한 기간 지났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P는 가격, Q는 공급, QS는 QD는 수요, QD1, QD2 1기 수요, 2기 수요량이다. 그 괄호 속에 있는 건 시험 현장에서는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자, 아파트 공급한 수가, 공급이 QS가 2P죠. 2P. 그 다음 QD1. 자, QD1.
제1기 수요는 900 빼기 P이다. 그런데 제2기 수요는 어떻게 바뀌었다? 1500 QD2 빼기 P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유형이 벌써 여러 번 출제되는데요. 그냥 바로 자, 우리 공급 수요에서 원래 어제 만난 장소 오늘 만날 때는 수요가 변동해서 이 우뚝내서 만난대. 얼마나 올라가서 만났을까요? 얼마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만날까요? 얼마나 이동했는지, 가격 변화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걸 구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균형이란 것은 균형에서는 수요 공급이 같은 게 균형이죠. 변한 후도 수요 공급이 같은 게 균형입니다. 같아. 그래서 같아 이래놓고 풀면 바로 답이래. 같아. 2P하고 900 빼기 P하고 이 같은 거죠. 균형에서는 같잖아요. 또 어제 가깝고 오늘은 2P하고 1500 빼기 P하고 이게 같습니다. 어제는 저기서 만났고 오늘은 여기서 만났고 어제보다도 얼마나 변화해서 어느 동네에서 만느냐 이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2P 이꼴 900 빼기 P는 마이너스 P가 절로 가면 3P지 3P. 원래 2P 있었고 1P 넘어가면 3P다 3P. 3P가 900이니까 P가 얼마다? 300이지. P는 균형 가격은 300원입니다. 그 300을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아무데나 집어넣어버려도 2, 3은 6, Q가 600이죠. 이때 Q는 600이라. 어제는 P 300, Q 600 지점 여기서 만났다고. 오늘은 1500 빼기 P하고 2P하고 같은 거죠. 요 놈하고 저 놈하고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 3P가 1500이잖아요. 3P가 1500이면 P가 얼마다? 3P가 1500이면 P는 500이죠. 355. 500을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자 500을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250 1000입니까? 1000 어제는 300, 600 여기 300 가격은 300 600 이 지점에서 미팅을 했고 오늘은 500 그리고 1000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럼 어제보다도 가격은 얼마 올라간 지점에서 만났다? 200원. 양은 400 오른쪽으로 증가한 지점에서 미팅했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풀 때는 바로 그냥 이 둘이 같아 300 집어넣어서 600 쓰고 제 둘이 같아 이렇게 해서 500, 1000 집어넣어서 6초 여유 줘가지고 오래 걸리도 20초 안에 15초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라는 것은 이거 어디서 만나느냐 얼마나 변동해서 만나느냐 이 점을 찾으면 경제 해석이 다 되죠. 우리 스마트폰 다 터치합니까? 앞으로 터치로 다 대화를 잘하죠. 외계인하고도 이렇게 해서 대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찾으면 돼요, 답을. 자,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자, 기억은 사회기반시설, 그걸 보통 우리 SOC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 SOC의 준공이 빌더, 건설하고 동시에 해당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 기속이 트랜스퍼 넘겨줬다 이 말이죠. 기속 T 넘겨주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협약에 의해서 정한 기간 동안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10년간 임차료를 받는 방식이다. 자, 지자체의 특정 수요청으로부터 학교 당국으로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 10년간 받는다. 그건 리스입니까? 오퍼레이터입니까? 리스잖아, 리스. 리스는 특정 수요청으로부터 리스로 받는 거고, 오퍼레이터는 BTO는 뭡니까? 그가대교처럼 그가대교 통행자 불특정 다수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수, 불특정 다수로부터 운용하여 수익을 버는 그게 오퍼레이터 운영권이지. BTO 4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먹는다. 이게 O. 그래서 BTL하고 BTO하고 어느 것이 위험이 높다? BTO가 일정 수입이 아니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놓고, 그 다음 BTL은 정부로부터 받으니까 하늘에 1,000만 원씩 꼭꼭 들어오겠지.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BTL이다. 그죠? 기억은 BTL.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 이것만 가지고도 4번 답이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니은 확인. 자, 니은 확인하면 니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빌더. 그 다음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 기속 트랜스프 넘겨주고, 그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오퍼레이터 40년간 그가대교 통행료 받아 드시오. 그래서 니은은 BTO입니다. 맞지 마. 그래서 확인까지 했다. 자, 2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보통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써버리죠. 한국 리처협회 리처와 조인트 벤처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지분이 이거죠, 이거. 지분 금융. 자, 우리 리처는 우리 한국에서는 주식회사로만 되는 거죠. 주식회사. 그래서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 또 조인트 벤처도 출자이고, 신디케이트도 출자다. 이 생각납니까? 그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퇴근하시네? 애기 때문에. 하여튼 멀티로 움직여야 돼.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자, 이건 균등이랬어. 균등.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서는 상한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한 중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 자, 보시면 원리금이 이렇게 균등입니다. 원리금이 균등 일정합니다. 원리금. 근데 초기에는 빌린 돈이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 상환은 조금, 후기에 가면 역전 반대로 원금을 많이 갚았으니까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원금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원금은 점점 갈수록 증가합니다. 이래 되겠지. 원금 상환분.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후기에 갈수록 커진다. 맞습니다.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 줄여서 이게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관으로부터 이전된다.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내 집을 국민은행 가서 주택연금개발한테 해서 국민은행에 이전시켜 줍니까? 소유권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감이 오시지? 틀렸지. 요게 답이고. 그 다음 4번.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 본드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 가장 많이 발행하는 우리 실무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했습니다. 하우징 파이낸스, 한국주택금융공사, 하우징 파이낸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풀 2천억 사고, 100억 사고 이렇게 쭉 해서 3천억을 샀대. 3천억 돈을 주고. 모기지 풀,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하면 경매는 물릴 수 있는 저당 소유권, 이 두 가지를 가졌다 했죠. 두 가지 권리. 이걸 담보 잡고 3천억 담보 잡고 모기지 풀을 빼고도 담보 잡고 본드 회사채 본드를 2천억 발행했다. 그러면 전 세계 투자가 들어온다 했지? 이게 이제 MBS니까 MBS 모기지 풀을 담보 잡고 시큐리티 파생증권 발행 그 투자자. 자, 이 투자자 이걸 샀습니다. 이걸 돈을 주고 이 돈을 주고 MBB를 샀겠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3천억 그대로 모기지 패스 이전 매각 처분 MPTS로 모두 다 샀습니다. 1번, 2번.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담보 3천억 잡고 본드를 샀을 뿐이라 이게 2천억. 초과 담보가 있고 이건 3천억을 3천에 이전 매각 처분했죠. 수수료만 떼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은 투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MBB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은 발행 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산을 3천억 가지고 있어 그걸 담보 잡고 본드를 2천억 발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이 모기지 풀 채무 불이행하면 이 발행한 회사가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발행한 회사는 이 본드 채무 불이행하더라도 발행 회사가 지급 보증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 보증. 자, 조금 어렵네요. 그 다음에 5번 다계층 정권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품 모기지 풀의 상한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MBS 발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다계층이죠. 다층이라기도 하고 다계층. 다계층은 뭡니까? 다계층은 혼합형이죠. 혼합형. M, P, T, S라 하기도 하고 우리 실무상 CMO. 다계층. 이 다계층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초과짜리 또 최근에 6개월짜리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채, 고정금리, 변동금리, 기하이면 단기는 저리고 장기는 고리인 다양한 금리 구조를 발행합니다. 그게 바로 CMO죠, CMO. MPTB, 오케이, MPTB. 여기 MPTS고, 여기는 MPTB, 오케이. CMO, 다계층. 우리말로 그 다계층이라 하는, 다계층이라 여기다 표현해야죠. 계층이 많다, 이렇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단기, 중기, 장기채, 많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건 혼합형. 혼합형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저당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 요거는 이거 담보 잡고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 보증도 되면서 우리 일반 회사에서 회사채 본드 발행하면 책임지고 이 회사가 지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난 거죠. 요거는 담보만 잡아놨습니다. 담보만 잡아놨을 뿐이야. 여기서 회수해가지고 발행회사가 이 본드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 방식이다. 자,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직접 또 뭐 있다? 간접 또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 규제 뭐 이런 게 있죠. 직접은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가 되는 거고 수급자가 되는 거고 공영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접은 시장에 보조 기능만 하는 거죠. 시장 보조 기능만 하니까 뭐 보조금을 주거나 또 투자하면 경과세하거나 부담금을 매기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보통 우리가 일반 사적제에서는 이렇게 통한다. 사적제. 그런데 공공재, 토지는 공공재 기능이 강하죠. 공공재는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해야지. 기본적 시장판. 공공재. 그래서 뒤에 있는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이거는 직접이 아니고 간접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2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에게 불로소득적 증가분 일정 환수하는 것은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권 양도제하고 뜻이 다르죠. 개발이익 환수다. 우리 개발권 양도제는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딱 구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저쪽에는 보전지역이다. 후순을 위해서 길이길이 보존하자. 이쪽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땅 지주가 있고 저기에 B라는 사람 땅 지주가 있는데 B라는 사람 땅은 건축을 할 수 있죠. 개발. 이거는 건축하려고 했는데 묶이는 바람에 어대 붙이. 그러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날아가 붙잖아요. 세대 버리지. 그죠? 그러면 이거 나가면 억울하지. 우발 손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대로, B는 상대로 좋고. 그럼 이걸 개발권을 바로 시장을 통해서, 마켓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하면 틀리고, 시장을 통해서 돈 받고, 트랜스퍼, 디블먼트 라이트, 개발권을 트랜스퍼, 양도할 수가 있다. 그지? 양도 이전 매각. 예를 들어서 개발권을 이거 1억 주고 사와가지고 1억 2천 개발 가치가 생기면 추가 개발했습니다. 나도 남네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 지역은 일단 개발 지역이라는 것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 개발에 대한 상한을 딱 정해놓고 더 개발하고 싶으면 이거 사가지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제를 해야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 이쪽에는 묶었으니까 소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이 양도된다 하면 틀리죠. 개발권이지, 개발권. 개발권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이 개발권 손실당한 이 A라는 사람도 개발권 가치 예를 들어서 1억 받았다. 그러면 서운함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산 사람도 덕보고 판 사람도 덕보고 시장을 통해서 이게 개발권 시장을 통한 트랜스퍼 양도제이다. 이것하고 뜻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3번. 자, 3번. 토지 선매. 자, 이건 공포예요, 공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 우선하여 국가, 지자체, LH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게 토지 선매랍니다. 공부할 때 했죠. 공부할 때. 우리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주로 어디 나옵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바로 토지 투자 대상, 장기적 투자 대상, 또 미리 내부 정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들이지, 이게. 녹간 농자. 내부자들이 저 땅 투자해가지고, 내부 정보 미리 알면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래서 미리 허가받고 묶어보는. 자, 4번. 토지 적성평가.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공법이죠, 공법.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땅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 이거는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 원래 논밭 있는 분이 주고 대토로 다른데 환지 취득을 하죠. 환지 처분, 환지 취득. 이것도 환지 방식이다. 틀렸다. 그 다음 5번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 아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보전지역이지, 보전. 보전지역이고, 보전. 요거는 개발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과 보전. 자, 보전은 어디가 공익가치가 크다? 보전개발. 어디가 사익가치가 크다? 개발이 사익가치가 크고, 그치? 사익가치 크고. 보전은 공익가치가 크겠지. 공익가치. 공익가치가 크고, 이거는 사익가치가 크다. 사익가치가 크다. 그래서 공사익 조화. 공사익 조화. 이게 바로 TDR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하고 또 섞어가지고 이렇게 실제 공법 책에서 배우는 내용과 섞어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공직에서는 기본적으로 1, 2차 동차 같이 공부하시다가 영 시간이 부족하시면 7, 8, 9 이 사이에 2차 폭이 던져졌죠. 7, 8, 9 2차 폭이 이렇게 시간이 엄청 부족하면 7달 미리 던지고 한 버티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무슨 일이 생기면 9월달에 포기해도 10월달만 바짝 당겨도 요약집 이렇게 학교나 민법 같은 요약집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하루 서너 시간에 한 번 돌리면 까짓것 고득점 할 수도 있죠. 자, 27번.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7천만 원 대출 받고 있는 상태.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이 얼마냐. 더 빌리기 쉽다. 더 빌릴 수 있는 돈 얼마까지 더 빌릴까 이런 말이죠. 담보부동산 시장가치 시가가 5억이고 자 시가는 5억이고 그 다음 연소득 이분의 연봉은 이분 연봉은 보자면 6천만 원씩 연수입이 들어옵니다. 저당상수가 0.1이고 대출 승인 기준은 LTV 50% DTI 40% 두 가지 대출 승인 모두 만족하는 걸로 찾아라. 자 이때는 어느 것부터 먼저 푼다? LTV 먼저 풉니까? DTI 먼저 풉니까? DTI 풀고 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DTI만 풀고 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DTI는 인컴, 연봉 중에서 뎁트, 이 뎁트가 부채 서비스이다. 부채 서비스. 즉 1년 동안에 갚는 원리금이다 이 말이죠. 부채 서비스. 바로 연봉에다가 DTI 40% 곱해버리면 40% 곱하면 4, 6, 24 2,400만 원이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채 서비스. 그러면 이제 2,400이면 부채 금액에다가 저당상수
0.1을 곱해가지고 2,400씩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부채는 얼마까지? 2억 4천이죠. 2억 4천. 2억 4천의 10%가 2,400만 원이지. 그 다음에 이제 DTI 기준하면 DTI, LTV 기준하면 LTV는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50%죠. 이 50% 하면 5, 25, 2억 5천까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둘 다 만족하는 것은 요게 답이죠. 2억 4천, 2억 4천. 적은 것이 공통 만족하니까. 만약에 2억 5천에 보면 쟤는 만족하지만 LTV 기준은 만족하지만 DTI 기준은 불만족이 되죠. 그래서 안 되거든. 근데 2억 4천 하면 쟤도 만족, 얘도 만족. 둘 다 충족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2억 4천. 2억 4천인데 7천은 이미 땡겨 쓰고 있죠. 7천 땡겨 쓰고 있으니까 얼마다? 1억 7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 나오면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과거에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냥 연봉에다가 DTI 곱해가지고 요 놈만 구하면 바로 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항상 부채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상수가 나오잖아, 그죠? 이 저당 상수가 자본에 곱할 리는 없잖아요. 부채 금액에다 곱해야 되지. 그래서 2억 4천 구하면 저는 눈길로 줘가 5, 25, 2억 5천 안 돼. 2억 4천 답 7천 빌렸으니까 1억 7천 추가 대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통 오래 걸려도 한 20초 안에는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공식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공식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상식적으로 풀어버리세요. 자, 28번.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부채 감당률이 뭘까요? 부채 감당률. 내 돈 1억, 역빌리가 3억짜리 원룸 투자였습니다. 근데 이 3억 원룸 투자하고 나니까 이 원룸이 1년간 벌어주는 돈이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 벌어줬습니다. 그러면 자산 투자해가지고 이 3천만 원 번 돈,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자 원리금 주고 나머지 네 거다 이렇게 나눠 먹어야죠. 둘이 나눠 먹습니다. 자, 채권자한테 만약에 이자가 5%라면 250,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출자자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채권자 거고 채권자는 약속된 원리금을 줘야 됩니다. 못 주면 부도나는 거죠. 이걸 먼저 주고 나머지 출자자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어가지고 나눠 먹으면 돼요. 벌어가지고 나눠 먹으면 돼요. 모든 돈이 다 이러니까. 그럼 3천 벌어가지고 요게 만약에 이게 50%가 저당 상수라면 2억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이게 부채 서비스죠. 부채 서비스. 자, 부채 서비스가 뭡니까? 원리금 지급액이죠.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 원리금 지불액 다 같습니다. 다 같은 말이지. 그럼 3천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의 원리금을 몇 번 감당할 수 있다? 3번. 일보다 크면 괜찮다. 은행에서 추가 빌려줄게. 이럴 수 있다니까. 부채 감당 능력이 일보다 크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3천 벌어가 부채에서 원리금을 1,000만 원을 3배 갚으니까 부채 감당률이 뛰어나죠. 그래서 항상 부채 감당률 하면 벌어가지고 원리금 몇 배 갚느냐 이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돈은 벌어가지고 원리금 지불하고 나머지 출자자 거다 이렇게 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또 순두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현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캐시플로 3천 벌어가 넣어주고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맞지? 5. 그 다음에 2번 부채 서비스액을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얘기한다. 땡! 채권자한테 갚을 돈은 원리금이지 이자만 갚는 것도 아니고 원금만 갚는 것도 아닙니다. 원리금 갚아야지.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은행 가서 돈 빌렸으면 은행한테 뭐 예를 들어서 만기 일시상환이라면 3년간 이자만 주고 만기 원금 줘야 되죠. 또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점정상환 그건 원리금 동시 갚아 나가는 거고 어쨌거나 원리금을 다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한 말이죠. 그 암기란 요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채 감당률이 2, 대부 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원 환율이 10%다. 이봐요. 이도 지문 속에 작년에 우리 10문제 온 것 계산형이 나왔고요. 10문제. 그 말고 또 지문에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계산형이 나왔다니까. 그럼 12문제를 12문제.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T 메꾸기. 원본을 알고 그 다음에 과실 집어넣으면 되지. 대부 비율이 50%다 이러면 만약에 자산이 100억짜리 같으면 대부액이 얼마다? 50억. 지분은 얼마다? 50억. 부채 비율은 50분의 50, 100%. 그럼 구할 필요가 없지만 그대로 이거 맞춰 끼워 넣으면 되지. 원본 넣었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이다.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갈 필요가 없네. 훨씬 빠른 방법 쉬운 우리 이 저지지 생각납니까? 근근토토. 저지지. 자, 저당상수가 얼마? 10%, 0.1이 10%죠. 그 다음에 저당 비율은 50%니까 0.5 아닙니까? 0.5. 그 다음 부채 감당률 2 아닙니까? 이게 답이지 뭐. 이게 답이지. 부채 감당률법이지 이게. 5%에 2배니까 10%네. 맞다.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온 것 한 문제짜리도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지, 근근토토, 부채 감당률 나와있으면 부채 감당률만 곱하면 부채 감당법, 이 개텔법이다 이랬지, 개텔법. 자,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 2,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맞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지.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법은 수익성 부동산, 이 순영소득 버리는 주택은 아니고 주택은 아까 디테일을 하고 주택은 수익성 부동산은 이걸로 출제한다는 이걸로. 둘 다 매년 거의 출제하고 있습니다. 5번 대출기관이 채무 불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보시면 3천 벌어갖고 원리금 1,000만 원 갚으면 부채 감당률이 3이죠. 은행에서는 이걸 높이면 유리하겠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지니까.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 은행금융연구원에 취업해서 이런 걸 잘 정하면 자기는 성공했지만 국민을 못 도니까 가치는 없겠지. 은행을 위해서 일하면 성공하죠. 은행장도 되고. 근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망하잖아요.
배 굶고 살 수가 있는데 가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은행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가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지. 그래서 아들, 딸 보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게 그게 정답인데 성공한 사람하고 불일치할 때가 많죠. 자, 29번. 다음 부동산 투자 단순 회수기간법 회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1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 투자가 1년에 1기에 3천만 원 회수했고 그 다음에 2기에 2천만 원 회수했고 그 다음에 3기에 2천만 원 회수했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합치면 토탈 7천만 원까지 회수가 됐는데 아직 3천만 원 남았지. 3천만 원은 4기 6천만 원 중에서 반이죠, 반. 이 6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순영업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3년 6개월 걸립니다. 3.5년 해도 되고 3.5년 이렇게 해도 되고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 답, 3번 답. 자, 30번. 부동산 투자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OX. 고고, 저저. 맞지? 그 다음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맞지? 수익선이 평균 수익이고 수평선이 위험 분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보수 비관 예측이라고 한다. 보수 비관.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보수 비관 예측.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거죠.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고위험, 고요구 수익률. 그래서 낮은 하는 말이 틀렸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 투입 요소가 변화함으로써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민감도, 투자 가치에 민감한 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맞습니다. (3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채무 불행률은 불행한 거니까 이거는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지. 채무 불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 불행률은 손익 분기점이라고도 한다. 우리 가유순세세에서 가유순세세 이 속에서 영업 경비를 유효 총소득을 벌어 가지고 영업 경비를 주고 그 다음 부채 서비스 원리금 갖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거는 개인 세금이니까 일단 접어두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100억인데 영업 경비가 50억이고 부채 서비스가 40억이다 하면 90% 되겠지. 90%. 유효 총소득 100억 벌어가지고 90억 빠져나가시니까 90%인데 만약에 부채 서비스도 50억이 돼버리면 이제 딱 맞죠. 남는 게 없지.
벌어가지고 영업 비용 빼고 원리금 갚고 나면 땡! 분기, 손익분기라고도 합니다. 손익분기. 세금 낼 것도 없지. 쎄. 갖다 잡히지. 맞습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자, 보니까 맞네. 부동산 가치 10억에 대해서 60억을 빌렸다. 대부 비율 60%.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맞는 말이죠. 늘상 LTV, 영어로는 LTV를 하고, 우리말로는 부동산 가치 대비론, 대부액 비율 이렇게도 부르고,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 은행 입장에서는 대부 비율,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니까 저당 비율, 둘이 모아놓고는 자금융통, 융자 비율, 부에서는 담보가치 인정 비율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맞지? 그 다음 4번. 3번.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 비율이다. 자, 이거 대안의 아들 생각납니까? 대안의 아들. 자,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60억이면 지분이 얼마다? 40억. 부채 비율이란 것은 자기 자본 40억 분의 부채 이렇게 되죠. 150%. 150%. 그런데 이때 자기 자본에 대한 또는 대비 부채다 이렇게 해야지. 선후가 바뀌었잖아. 선후가. 선 자기 자본, 후 부채 이렇게 와야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대안의 아들, 대안의 아들. 뒤에 오는 것이 분자 오는 것이다. 대안의 아들, 대비의 아들. 이용 가지고도 종종 이게 출제한다니까. (4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이거 대안 또 나지, 대안. 자, 우리 과거에 했던 가이순 셋에 그대로 보시면 3억 원룸 투자했습니다.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유효 총소득이 4천만 원이고,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고, 세전 2천만 원, 세후 1천만 원이다. 가유순 셋세. 그럼 이게 가능 총소득 회전율 3억 분의 5천. 유효 총소득 회전율은 3억 분의 4천. 그렇게 얘기했죠. 분수를 그때 그래 읽는다. 그러면 보시다. 이거는 총자산에 대한, 자, 총자산에 대한 가능 총소득 또는 유총소득 비율이다. 대안의 아들. 뒤에 나오는 말이 분자죠, 분자. 맞잖아요. 맞지? 대안의 아들. 5번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에 대한 추정,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여기서 아까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60%인데 이걸 잘못 계산해가 50%다고 해보면 이것도 엉터리 돼보고 이것도 엉터리 돼보고 와장창 다 엉터리 돼버리지 이게. 그러면서 판단이 오류가 생깁니다. 또 특정 비율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가 좋은 건 아니라 했죠. 콧대 비율이 좋다고 그 사람 비율 전부 다 황금률 아니잖아요. 얼굴이 이쁘다고 다 황금률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특정 비율이 좋다고 해서 전부 다 좋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자, 32번. 이게 이제 계산형에서 제가 FC 200V 계산기 있으면 금방 찰 수 있다. 일반 계산기 있으면 좀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자, 5년 후에 이렇게 현재 가치. 단순한 문제인데 아주 단순한 계산형입니다. 1, 2, 3, 4, 5. 5년 후에 1억입니다.
이것 할인해서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라. 그러면 할인율 이자를 나지 이자. 이자는 몇 프로냐? 7%. 1 더하기 7%. 5승으로 5번 할인해보면 되지. 이게 답이라 답.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일반 계산기 같으면 1억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남았네. 1.07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객관식이니까 점 같은 건 칠 필요 없지만 빨리 하기 위해서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4번 해가 답인 것 같기도 하고 5번 다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또 5번 뚫린데 6번 뚫릴 수도 있고 또 107 두드렸다가 어떤 데는 점을 뚫리고 어떤 데는 점을 또 안 두드리고 그럼 답이 전혀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다 보면 막 짜증스레 그냥 못 풀고 찍어보고 만다 순간적으로. 이런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FC 200 도입하는 계산기가 한 4,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또 좀 그때 시세가 막 차이 나는데 전에 한 6만 원, 7만 원 하다가 또 4, 5만 원 또 떨어졌어. 요걸 이 계산기 가면 그냥 가로 열고 1 더하기 7% 그대로 눌리가 그대로 5승 눌리는 그대로 있어요, 자판이. 그러니까 1 나누기 요래가 이꼴 하면 바로 그게 답이라 그냥. 답. 이 계산기는 사인 코사인 하는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고 파이낸셜 컨설턴트에서 재무 계산, 돈 계산 전용 계산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탁 뜯어도 엄청 단순한 문제인데 놓치는 수가 있겠다 이 말이지. 일반 계산기로 해서 놓치는 수가 있겠다 이 말이지. 만약에 특계산기로 했다면 요건 오래 걸려도 15초 만에 답이 나오죠. 오래 걸려도. 근데 이 계산기 해가지고는 언제 답이 나올지 잘 몰라요. 자, 33번 부동산 투자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DC 할인. 자,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맞죠? 할인 이 말은 현재 가치 현가를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하려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 나누기를 해야 되고 DC를 해야 한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 장래 현금 흐름 예측은 투자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보편적인 그냥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 지분 복귀도 구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 그게 이제 임대래. 임대할 때 현금 유입하고 그 다음 지분 복귀액이다. 이 말은 양도할 때 양도하면 돈 들이죠. 임대하고 양도할 때 현재 가치 구한다 이 말이지. 이게 투자 가치입니다.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다 이렇게 늘상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 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맞죠? 할인, 화폐시장 가치, 이자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자 요소 할인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희죽 얻고 있는 회계적 이익률법과 회계학적 이익 방법.
해수기한법, 회계적 잉율법 이런 두 가지가 되죠. (5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종합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할인하는 데는 이런 거 안 쓰죠. 이거 금방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세후 수익률하고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이거 지분 배당률은 한 기간 소득으로만 계산합니다. 우리 가유순 세세 있잖아요. 가유순 세세. 그 가유순 세세는 그 수익률은 한 기간 수익률만 구한 거죠. 역수를 취하면 성수고. 내가 8년간 준공공 임대한다면 8년 전체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해 소득이므로 할인 기간 하는 방법이 아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힌트를 갈 수도 되고, 자, 34번. 다음 가로에 들어갈 숫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오늘 우리 이 정규반 할 때 이거 풀어봤던 겁니다. 원가법 적용 시 경제 내용수가 30년, 최종 단가율이 10%, 정액법으로 감가수할 경우 재조달원가 대비, 대비의 아들 또 나오잖아. 대비. 대안의 아들, 대비의 아들 이거 나오면 무수하면 안 되죠. 대비 매년 감가상각액 비율이 몇 프로이다 이렇게 나왔죠. 재조달원가가 100억이라면 잔존가치가 10억이겠죠. 10%가 잔존가치니까. 이게 감가수정 대상액인데 정액 보니까 n분의 1. 자, 총 경제내용수가 몇 년? 30년 분의 1. 30분의 1 하면 이게 얼마다? 90억을 30으로 나누면 3억이죠. 그러면 이제 재조달원가 대비, 재조달원가 선, 재조달원가 대비, 대비의 아들 요 3억. 100분의 3은 3%지. 3%. 약간 특이하게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 인건 정상 거래 가액 대비, 또 대비 나왔잖아요. 대비 20% 저가 적용했다. 그러면 정상가가 100억이라면 정상가보다 사례 부동산 가격은 몇 프로 디시되었다? 20% 할인됐죠. 그럼 80억에 거래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사례가 80억에 거래됐습니다. 이 사례를 정상화 시켜줘야 될까, 이거? 그럼 80억 곱하기 사정 보정하면 이게 100억이 돼야 되지, 100억이. 그 사정 보정치가 얼마냐, 이 말이지. 1.25. 아까 우리 할 때 했죠. 요요, 80억. 100 나누기 80. 이게 1.25라, 1.25. 80억 곱하기 1.25 하면 정상화. 정상 가격이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2번 답 해가지고 3%와 1.25입니다. 1.25. 지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정상가 주어지고 사례 가격. 정상가 8억인데 80억인데 사례 가격이 100억이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온 시험이 일전에 계산형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35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우리 정규 수업에서 한 거네, 그죠?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아까 우리 표준지 공시가 땅은 도로 상황이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 2번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 공시해야 한다. 이것도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미 표준지 50만 필지는 다시 개별 공시가 평가해봐야 똑같은 도이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그 다음 4번은 표준주택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표준이 있다 없다? 없다. 몇 번 얘기했죠?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시골, 도시 전수조사 되니까 한 방에 국토부 장관 책임하에 4월 말까지 결정 공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잘 나온다 했습니다. 표준은 징검다리 밟을 필요 없고 한 방에 결정 공시하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중간에 표준지 공시가 표준주택 징검다리 밟고 개별 공시가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렸다. 5번 시군구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 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주택가격 비준표 있죠.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배율 방식으로. 맞습니다. 자, 36번. 다음 부동산 현황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과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강가? 그렇죠. 제 기능을 못해서 기능적 강가 되는 게 기능. 자기 자신 문제죠. 타인과의 싸움, 시장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불균형이 나타나면 기능적 강가가 된다 이랬습니다. 기능적 강가, 불균형이다.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다. 균형이지 못하면 레스틴이 부족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스틴이 부족하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긴장이 되거나 시험 칠 때 또 잠 조금 덜 자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내가 판매시설 마트를 어디에 입점하는 게 좋을까? 이걸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 어느 시장 지역, 어느 위치에 마트를 설립하는 게 좋을까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이건 지역의 분석이죠.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그 시장 지역에 적합해야 되죠. 부적합하면 경제 강화가 됩니다. 손님이 썰렁해지면 당연 경제 강화가 될 수 있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부적합하면 경제 강화가 됩니다. 이게. 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늘상 출제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출제한다. 예를 들어서. 자, 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 수익 가격이 얼마냐? 순영업소득 구해가지고 환원 이율로 환원시키면 되지 뭐. 자, 순영업소득.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공실 상당액이 가능 총소득이 5%니까 55. 25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가능 총소득의 3%, 355, 150원. 원래 유지관리비가 앞에 있는 가유순세세 할 때 유효총소득의 3%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얘는 바로 첫 출발인 가능 총소득의 5천만 원의 3%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곱해가 150만 원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순영수도 구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화재 보험료 100만 원. 영업 경비다. 그래서 이거 빼고 나면 자 얼마다? 4천, 요게 500만 원이니까 4,500. 자, 그래서 순영수 구했습니다. 나누기 환원율은 지금 밑에 5% 있네. 이게 답. 9억이다, 9억. 순영소득 나누기 환원율. 제가 이거 환원이율 이렇게도 출제하고 제일 작은 글자 숫자 세 글자 환원율 이렇게도 출제하고 또 자원 환원율 이렇게 출제하고 종합자원 환원율, 총자원 환원율, 총투자 수익률, 종합수익률 이거 다 같은 뜻이랬죠? 어느 게 시험 나올지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 학습하신 분은 당연 약 한 오래 걸려도 30초 안쪽에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38번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감칙상, 평가 대상,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건설기계는 무슨 방법? 그렇죠, 원가법. 선박, 항공기, 건물 이런 것은 원가법이 원칙이랬죠. 바로 1번에 틀려버렸지. 이거 몇 초 만에 푼다? 보자마자 그냥 눈에 보이네, 답이. 저작권은 돈 들어오는 거니까 수익하는 법이고, 건물은 건물원가법 금방 했고, 임대료도 임대 사례 주변 비교하면서 옵니다. 강업재단 돈 버니까 수익하는 법. 39번. 감정평가는 규칙, 감칙상 용어 정의 틀린 것은 1. 시장가치. 자, 시장가치는 당분간 매년 나왔죠. 매년 나왔습니다. 시장가치. 마켓밸류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투자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 가격이다. 채빈 가격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 시장가치 감축에 있는 만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일 수급권은 투자 대상, 평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사례가 있어야지, 사례가 있어야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맞는 말이죠. 주변 용도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기준 시점은 평가 대상 물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10월 27일 엄청 중요하겠지. 우리 옛날 시험에는 실제 시험 날짜 그 비슷한 날짜로 기준시점 이렇게 해서 사례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적산법은 대상 물건 기기피로 했죠. 기기피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우리 임료 구하는 3방식은 이게 순임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랬죠. 앞서 우리 이론할 때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5번. 감가수정이란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정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우리 감가 세 개. 물리, 기능, 경제 감가 엄청 중요하다 했죠. 아까 저 애도 다 나왔잖아요. 애도.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재조정가에 가산합니까? 차감합니까? 차감. 재조정가가 100억이고 감가수정 누계액이 30억이면 적산 가격은 70억이지. 이 가산해가지고 130억 이렇게 할 일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자, 40번.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 적산 가격을 구하세요. 신축 공사비 8천만 원, 준공 2015년 9월, 기준 17년, 2년 후 17년 9월 30일. 건축지수가 15년 100이고 17년 125니까 100분의 125 하면 되겠네. 자, 신축비가 8천만 원인데 이 신축은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달이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우리가 평가한다고, 2년 후에. 그러면 그때 물가지수는 100이고 2년 후는 125니까 물가지수를 곱하면 1.25를 더 곱해야 되는 거죠. 8에다가 1.25 곱하면 1억이지, 1억. 아까 우리 이런 계산 봤잖아. 1억이다. 딱 떨어지면 계산기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억이 요게 이제 뭐냐? 이게 바로 제조달원가지. 제조달원가. 전년 대비 단종가치율이 70%예요.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달원가를 적정하며 감가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아니라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건물은 건물인데 설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서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요게 정률법 최초 출제입니다. 우리 계산형. 정률법 최초에 출제했다. 그럼 요게 이제 1억인데 1억. 요게 1억이죠. 제조원가 1억입니다. 여기에 1차 년도는 1억에다가 감가수정률이 30% 같으면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1억에다가 3천만 원 빼고 공제하고 7천만 원에 30% 하면 7천만 원에 30%는 37, 21, 2,100만 원이고, 그러면 3천, 2,100만 원 둘 다 빼면 5,100만 원이죠. 1억 제조단가에서 3천, 2,100, 5,100을 빼면 잔존 가치는 얼마다? 4,900. 여기 답이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시고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4,900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자, 저 1억에서 전년 대비 단가율이 70%이기 때문에 여기에 70% 곱하면 1차 년도 말 3천만 원 공제하고 나서 잔존 가치겠지. 7천만 원. 감가상률이 30%니까 잔존 가치율이 70%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70%가 7천만 원이 1차 년도 잔존 가치가 남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이것의 70% 남아 있으니까 7천만 원에 70% 남아 있으니까 4,900만 원 맞잖아요. 이걸 70% 제곱. 괜히 그랬으면 공식 같은 기분이 드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이 흐름을 알면 이것도 역시 초칙으로 구할 수 있는데 흐름 모르면 깜깜하게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감가율이 30%니까 잔존가치율은 70%입니다. 그러면서 그 잔존가치가 전년 대비란 말이지. 전년 대비. 이게 보시면 요걸 1억에다가 30을 곱하면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1억에다가 작년도에 감가수정된 3천만 원 빼고 7천만 원에 30%. 이게 미삼각 잔액이다. 미삼각 잔액의 30%. 미삼각 잔액의 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처음엔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한 번, 두 번, 손가락 5개 정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형을 한번 카운트 해봅시다. 몇 문제인지. 계산형. 4페이지 가면 11번. 자, 11번의 문제. 아까 봤지만 우리 9회차의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의 이자 얼마입니까?
그 11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13번 우리 시장론에서 A 할인점, B, C 할인점 비율을 구해서 20% 20대 3, 2 비율 구해가지고 80% 구해서 구하는 방법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18번. 자, 18번은 교차 탄력성. 이건 우리 경제론에서 보는 탄력성이죠. 탄력성. 탄력성은 셋 중 하나 구하면 되지. 이렇게 분모, 분자, 결과치 이것 중에서 하나 고르기로 가지고 단순 작업으로 푸는 거다. 그 다음 23번. 자, 23번 네 번째 계산형. 이건 둘 다 같아 놓고 풀면 되죠. 같아 놓고 풀면 20초 게임으로 풀 수 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27번. 자, 27번 디테일 먼저 계산하면 역시 LTV는 확인 정도 해도 된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 28번에 3번 지문이 계산형이었고, 그 다음 우측에 29번 회수기간법. 회수기간. 이게 가장 쉽죠? 3년 6개월. 그 다음 우측에 32번 아까 계산기 5승 하면 금방 7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번에 이것도 계산형이죠. 지문 2개. 그 다음 우측에 34번은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이해를 하고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동시 출제. 그 다음 넘기시가 37번 금방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환원율로 나눠버리면 수익 환원법 9억 찰 수 있다. 그 다음 40번 이렇게 해서 10문제이고 지문 2개까지 합치면 2문제. 제가 10문제에다가 지문까지 2개 합치면 12문제 가능 이렇게 된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숙달 되시면 좀 감을 잡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금방 다 풀어요. 거의 30초 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분 15초까지 갈 필요 없이 시간 전략에서 학교로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 민법 푸시면 민법에 시간 5분 더 줘서 푸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산형 학교를 반드시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 때. 예. 앞으로도 우리 계산형을 따로 모아서 특강도 하고 또 모의고사 형식으로 많이 풀 겁니다.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오고 하니까 굳이 못 풀 이유는 없다 이 말이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